박진영의 찐터뷰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. 네,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.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. 이 코너에서는 조중규 대표님의 인생 철학과 비전, 인간적인 면모를 더 들여다보겠습니다. 조직 생활이라는 것을 해보셨나? 라는 생각이 궁금합니다. 아까 직장 생활은 안 했다라고 했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거는 사실 그 군대 대신 방위산업체에 근무했던 3년이라는 경험이 있긴 합니다. 물론 그 딱 방위산업체만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새벽 그다음에 저녁 열심히 살긴 했는데 뭐 그 이유는 좀 있죠. 그 방위산업체에 가기 전에 워낙 그 영업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을 하면서 제가 혼자 영업을 하고 세일즈를 하면서도 일반적인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요. 물론 더 즐겁게 살기도 했고 흥청망청도 했지만 방위산업체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는데 제가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. 차도 그때 당시에 막 오픈카 타고 다니고 막 이럴 때니까 뭐 그 지금 막 스포츠카 같은 게 아니라 그치, 예전에 그치. 코란도 네. 오픈카 네. 아시죠? 예, 그때 당시에 저희 또 나이에서는 코란도 오픈카가 드림카긴 했습니다. 그래서 코란도 오픈카 타고 다니고 이러는 친구가 월급을 60만 원 받고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려니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새벽에는 막 토스트 장사하고 네,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 6개월 하다가 저녁에 그거는 권리금 받고 팔고 그 다음에 신도림역 있는 데에서 가로공원에서 산오징어 장사를 했죠. 저녁에. 예, 그렇게 되게 열심히 살아서 그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게 그때 당시에 자급제 공중전화기를 처음 만들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통신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던 거죠. 그 당시에. 이게 통신이 이렇게 되는구나. 그래서 그 통신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사실 외국인 시장이나 그다음에 휴대폰 시장 제가 아주 정상적으로 계속 꾸준한 인컴을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저의 어떠한 그 힘이 되지 않았을까. 그래서 방위산업체 3년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창업해서 해 오시면서 아까 40세 때 그 네. 장형, 머리형, 가슴형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네. 쭉 사업체를 유지하신 거잖아요. 근데 네.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 좀 사업에 맞는다. 성공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신 스타일이 있습니까? 머리형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뭐 연구직이나 아나운서나 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저는 머리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엔지니어의 약간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뭔가 그 진취적으로 자 도전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.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이 97%야라고 해야 달려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공격적인 비즈니스 할 때는 머리형이 아니고 오히려 오른팔 왼팔 같은 참모 역할을 할 때는 머리형이 전략가로서는 너무 좋은 거고요. 그리고 영업적으로는 가슴형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굉장히 스펀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머리형도 맞춰주고 장형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가슴형이라고 보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막 앉아서 3시간씩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사교적으로 사람들 막 모아서 막 수다 떨면서 자기 스트레스 풀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가슴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영업이나 세일즈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장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결정하고 가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형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는 창업을 할 때는 훨씬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. 장형과 머리형 한 명 정도가 딱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스타트는 가는 거죠. 머리형이 논리적으로 분석해주고 우리 삼국지랑 똑같은 얘기겠죠. 그래서 실제로 머리형이 분석해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. 근데 장형이 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단 장가슴형이나 장머리형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제가 볼 땐 성향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앞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 얘기가 잠깐 하긴 했는데 어린 시절 얘기 좀 더 해볼게요. 어린 시절에 이제 유달리 내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많았다. 네네네. 라고 하셨잖아요. 네. 부자 친구들이 많으면 예를 들면 좋은 점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내가 쟤들처럼 돼야겠다라는 부담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컸어요? 부담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되게 부럽긴 했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제가
그 아이들하고 뭐 어깨를 달리 놓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. 굉장히 즐겁게 같이 놀았는데 이제 한 번씩 무너질 때는 집에 한번 가보면 무너지는 거죠. 이런 집이 있어? 뭐 이런 정도. 그리고 그 부모님이 고생했다고 해서 용돈을 주는데 제가 막 한 6개월치 용돈을 주는 거예요, 한 번에. 그러니까 뭐 좀 도와드린 게 있는데 니네 가서 밥 먹고 뭐 해라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돈을 줄 때 이제 그런 대단히 그 특별한 경험들을 좀 했죠. 근데 진짜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. 그리고 저렇게 살고 싶다. 저렇게 부모님처럼 이렇게 후하게 하고 싶다. 우리 어머니는 자고 있을 텐데 이게 새벽에 장사하셔서 뭐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. 또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앞서 잠깐 이제 어머님 얘기, 뭐 네. 장사도 해 보셨던 어머니 얘기도 하고 아버님 얘기도 했는데 아버님 어머니 어떤 식으로 가르쳤나라는 궁금증도 듭니다. 아버지는 조금 특이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용돈을 주면서도 그러니까 떡볶이 먹을 때 이렇게 n분의 1에서 하지 말라. 그냥 희한하게 중학교 친구들이랑 때도, 먹을 때 그냥 네가 다 내. 네가 한 번에 다 내고 떡볶이 500원어치 얻어먹을 때는 얻어먹어도 절대 흉이 안 된다. 중학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희한하게.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용돈을 뭐 3만 원, 5만 원 받았는데 제가 그걸 한 번에 다 쓰기가 그렇죠. 그때 당시에는 적응이 잘 안 되죠. 근데 그렇죠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알만한 게 뭔가 임팩 있게 돈을 딱 쓰고 나면 제가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건 그렇게 누가 되지 않는 거예요. 제가 술을 한번 빡 샀다라고 하면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건 친구한테 그렇게 누가 되지 않잖아요. 내가 한번 쐈으니까 며칠 전에 내가 몇십만 원을 썼는데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라는 생각에 근데 그거를 매번 야 얼마 나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딱 여장부 스타일이에요. 여장부. 저희 아버지하고는 또 다른 게 저희 아버님은 완전 그 선비에 조금 경제 활동을 하는 욕심을 뭔가를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욕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뭐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낚시 좋아하시고 어렸을 때 보면 다 뭐 바이크라고 얘기하긴 뭐하죠. 이제 오토바이라고 막 형 뒤에 타고 저는 앞에 타고 낚시 다니고 막 이랬던 사진들밖에 없어요. 그리고 매년 해수욕장 가고.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머니가 다 읽으셔서 어머니가 뭐 집도 장만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아버님은 건강하게 계십니다. 잘 안 들리시긴 하는데 우리 어머님 말씀만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. 얘기 들어보면. 예, 그래서 어쨌든 같이 저희 아파트 옆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뭐 그래도 가까이에 지내면서 뭐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까이에 계시니까 더 잘 안 찾아뵙게 되고 하는 미안함이 좀 있긴 합니다. 그러면 어머님을 좀 더 닮았다? 사업하는 네, 저는 면에서. 어머니 생긴 것도 어머니랑 많이 닮은 것 같고요. 네, 저희 형은 또 저희 아버지랑 많이 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창업을 하면서 좀 이거 하면서 좀 내 창업하기 잘했다. 즐거웠다.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? 그럼요. 예, 뭐 그 생각했던 대로 될 때의 그 희열은 제가 자식 낳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인 경우들이 좀 있죠. 그러니까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딱 됐을 때, 그대로 딱 됐을 때, 그거는 정말 그 희열은 뭐 그게 약간 마약 같은 거 아닐까요? 그것 때문에 자꾸 창업을 하게 되고 딱 일례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 어느 한순간에 제가 아시는 분이 공룡을 수입해서 팔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. 그분이 다시 또 다트에 약간 꽂히셔가지고 다트를 또 팔겠다라고 공룡은 뒤로 차지한 거죠.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어느 한순간에 TV를 보다가 주라기 공원 커밍순 막 전미흥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가만 있어봐. 공룡 팔면 괜찮겠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20대 때 초반인데 맞아요. 딱 그 상황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. 공룡 다 팔았어요? 하나도 못 팔았대요. 그 저희가 다 샀게요. 그래서 그 당시에 2,600만 원어치를 제가 샀습니다. 엄청 큰 돈이었어요, 저한테. 올인을 하겠다. 그래서 그 창고로 이 8가지의 종류의 공룡이었는데 이렇게 요만한 공룡이었죠. 이렇게 이렇게 하얀 태압을 감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갖다 놓고 제가 극장을 제가 막 찾아다녀요. 제가 앞에서 영업할 수 있게 자리를 내달라 했는데 다 안 내주는 거예요. 근데
반포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내줬어요. 하루에 3만 원씩 내고 옆에다가 해라. 그래서 제가 조조부터 박스를 놓고 하얀색 전지를 한 2장 깔고 들어갈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나올 때 이제 태압을 감기 시작하죠. 막 감아서 8마리가 막 공룡. 근데 저는 600원씩에 한 마리에 사왔는데 실제로 8마리를 세트로 사게 되면 24,000원인데 2만 원에 주고 한 마리는 3,000원씩에 팔고 저 일주일 만에 다 팔았거든요. 근데 일주일 만에 다 파는데 그때의 그 쾌감은요. 그 한 25, 30년 지난 일인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. 그 정말 즐거운 태압. 그냥 다 사가는 거예요. 공룡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다 사가는데 제가 물건만 더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좀 아쉽긴 한데 그 물건이 뭐 수입하고 뭐 이러는 거였기 때문에 금방 뭐 다시 올 수가 없어서 2,600만 원어치에 600원씩 해서 거의 1억이라는 시드를 만들었죠. 그걸 딱 제가 킵해놓고 방위산업체 근무하면서 뭐 산호직원 장사도 하고 예, 여의도 대방역 앞에서 토스트 장사도 하고 그랬던 거죠. 그때 당시엔 뭐 차 사고 뭐 하고 하면 한 1,000만 원, 1,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제가 세팅해서 장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. 근데 그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할 때에 한번 희열을 느낀 걸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저만의 어떤 희열, 엄청난 희열 뭐 이런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. 때밀이 이게 뭡니까? 그거는 우연찮게 고등학교 때 가락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제가 이제 신발 넣고 뭐 하는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.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. 네네, 신발 넣어주고 뭐 하루에 주말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700명, 800명씩 들어오니까 엄청 많이 들어올 때 신발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도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 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때밀이 아저씨하고 구두 닦기 아저씨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싸우는 바람에 다 나가버렸어요. 근데 밀고 뭐 이래야 되니까. 근데 또 풍어를 눕는다고 또 할 줄은 알았던 거예요. 그렇게 그냥 눈썰미로 봤을 때 저희가 해보겠다. 저희 친구하고 같이.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때를 밀고 하면서 목표를 정했죠. 그때 당시에 난 코란도 오픈카를 사겠다. 그 때를 밀어서라도 사겠다고 해서 때를 한 6개월 동안 밀어서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고 그때 당시에는 때 미는데 5,000원이었어요. 지금은 뭐 한 2만 원, 15,000원씩 하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 5,000원이었고 열심히 해서 때 밀어서 코란도 오픈카를 장만하게 되죠. 그 돈으로만? 네. 그때 당시에 보통 하루에 구두가 보통 100개, 120개 땄고 그다음에 때 미는 분들이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 60명 뭐 이렇게 밀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우나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. 6대4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었죠.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. 그게 지금도 혹시나 때 미시는 분 계시면 때 미는 분들한테 잘해주세요. 그 보통 일 아닙니다. 되게 힘들어요. 습한 데서 이렇게 하기가. 그걸로 오픈카를 구입했다. 네, 맞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네. 아무튼 뭐 대표님의 재미난 얘기를 또 듣고 있는데 가치관, 삶의 기준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. 어떤 게 있습니까? 저는 부자가 돼도 제 주변에도 보면 하이서울기업협회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뭐 1,000억을 넘게 하는 회사의 대표님들 뭐 이노비즈에서도 뭐 상장사 대표님들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자가 되려면 쓸 줄 아는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리 자산이 많고 뭐해도 자기 거 뭐 하나 사는데도 근데 대부분 보면 희한하게 그 쓰지 않는 부자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작은 거라도 뭐 직원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해주고 또 제 걸 뭘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 가족이 뭘 하더라도 쓸 수 있으면 쓰자. 그래야 부자지.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뭐 그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지금은 과도기. 그래서 자산이 우리 친구들보다도 제가 뭐 많거나 하진 않지만 최대한 뭔가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부자가 되자라는 걸로 좀 방향을 바꿔가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뭡니까? 제가 가지고 싶을 수 있는 것들 갖는 게 부자 아닐까 싶은데 그게 뭐 마음의 부자 막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. 저는 바이크도 잘 타고요. 그다음에 뭐 예전엔 배도 있었고 그다음에 별장도 가지고 있고 뭐 가져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봤던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뭐 가지고 있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부자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좀 화법상 좀 안 맞긴 하는데
어쨌든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. 쓸 수 있는 부자, 가질 수 있는 부자 뭐 이런 느낌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책도 아까 인사이트가 되는 강의도 듣고 하면서 나의 방향을 좀 잡아왔잖아요. 가장 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것 아니면 사람 어떤 게 있습니까? 저는 이제 어머님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머니가 사실 이제 그 가락시장의 중매인을 하시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형이랑 저는 저희들이 아침에 도시락 싸갖고 가는 그런 패턴이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뭐 잘 갔다 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미안해 하셨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. 왜냐하면 저녁 한 7시, 8시에 나가서 경매를 받으시고 가락시장에서 그 다음에 집에 오셔서 한 소금 주무시다가 새벽 1시 정도에 시장에 나가서 다시 이제 물건들을 판매하고 아침 낮을까지 판매하신 다음에 집에 오시면 한 9시, 10시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등교하고 난 뒤에 집에 오시는 그런 어떤 일상의 패턴을 가지고 계셨죠.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학교가 시험을 봐서 일찍 가게 돼도 1시다 2시에 가도 어머니가 자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저희의 형제의 일상이었죠.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제 우리 어머니 잘해드려야지라는 생각에 어떤 뭐 좀 원동력 힘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중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제가 그 비즈니스 하면서 목돈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어디에서 뭐 돈 빌리고 일해 본 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되게 시급한 상황에 저희 클라이언트였는데 그 2억이라는 돈을 아무것도 없이 한번 빌려준 분이 계세요. 그 이제 진짜 친한 형님 같은 분이지만 실제로 클라이언트였죠. 저의 클라이언트였는데 야 네가 한다라고 하면 나는 믿고 너 줄게. 그러고 호텔에서 만나서 그 수표로 그 2억이라는 돈을 딱 빌려서 받았는데 조건 없이. 그때 한번 너무 눈물을 흘렸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제 그 회사를 퇴사하면서 제가 모셨고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 2억에 대한 가치로 뭔가 보상을 했다기보단 저의 그냥 동반자로서 쭉 모시고 가는 저의 어떤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그 윤태익 교수님의 강의를 딱 뭐 그분은 저를 알지도 못하죠.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 그분의 어떠한 말씀대로 뭔가 맞춰져 간다라는 느낌들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일 안 하고 네. 있는 거 가지고 재미나게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계속 일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? 제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죠.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아서 잘 살거나. 근데 이제 한 번에 목돈을 받고 뭐 한 친구들이 과연 지금 행복할까?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일을 많이 했다기보단 목돈을 벌어봤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되게 외롭습니다. 그 친구들. 그게 기회가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들은 벌어놨지만 할 일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은 힘들어하거든요. 그 친구들도.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고요.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옛날에는 뭔가 올인해서 막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일이라는 것들이 제 삶이다.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다. 그래서 작은 거로라도 다시 투자해서 요거를 성공시키고 바쁘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제가 남아있는 삶을 사는 데에 어떤 원동력이 되고 즐겁게 사는 방법 아닐까. 근데 지금 뭔가 다 접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. 뭐 접고 나는 여행만 다닐 거야. 근데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다니면 재밌을까요? 근데 일이라는 거는 생각한 대로 되고 또 직원들하고 자꾸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제 에너지도 생기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은 작지만 작은 투자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. 뭐 딱 접는다라는 게 지금도 사실 일을 막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. 뭐 제가 이제는 약간 뭐랄까요, 이제 머리도 안 되고요. 뭔가 직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회의할 때도 와, 애들 진짜 똑똑하다. 와, 너무 잘한다.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은 하진 않지만 대단한데, 막 이런 느낌들로 제가 이거는 여기에 껴서 이 스텝으로는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이다. 라고 벌써 체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응원해주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서브 스텝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도 그 얘기는 바쁘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많이 한다, 뭐 한다, 뭐 회사가 매출이 크다, 뭐다 이게 중요하진 않고 지금은 우리 직원들한테 가서 얘기 듣고
그냥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아이들이 비딩하는 PT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받고 막 이러면서도 희열을 느끼는 거죠.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